오늘 사건의 배경은요, 드라마 왕좌의 게임 촬영지로도 유명한 북아일랜드가 되겠습니다. 1991년 5월 18일에 이 북아일랜드의 캐슬락이라는 해안가 도시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 발생해요. 뭐냐면 한 남녀가 어떤 집안 차고에 세워져 있던 차 안에서 나란히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예요. 남자는 앞좌석에서 그리고 여자는 뒷좌석에서 각각 발견이 됐는데 좀 특이한 거는 뒷좌석에 누워있던 여자의 귀에 당시 한참 유행했던 워크맨, 그러니까 카세트 플레이어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요. 여자의 가족으로 보이는 사진 몇 장도 주변에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차 안은 배기가스로 가득 찬 상태였죠. 경찰이 이 두 사람의 신원을 확인한 결과 남자는 31살의 경찰관 트레버 뷰캐넌, 그리고 여자는 30살의 간호사 레슬리 하웰로 밝혀졌어요. 이 차주인 역시 레슬리였고요. 두 사람은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같은 침례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현장을 살펴본 결과 둘 다 몸에 외상 하나 없이 깨끗했고 타살의 흔적이라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경찰은 이 두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비교적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해버렸는데요.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죠. 같은 교회를 다닌다는 거 말고는 아무런 접점이 없는 두 사람이 무슨 이유로 이렇게 같이 차 안에서 목숨을 끊은 채로 발견이 된 건지, 또 경찰들은 왜 더 깊게 파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없이 빠르게 살자로 결론 짓고 마무리를 한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러면 이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두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레슬리 하웰은 1960년 2월 24일에 영국 플리머스에서 태어났고요. 굉장히 독실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북아일랜드 수도 벨파스트에 있는 대학교에서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 레슬리가 성격이 굉장히 밝고 통통 튀는 스타일이어서 남녀 할 것 없이 인기가 꽤 많았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같은 교회 애들끼리 기숙사에 모여서 파티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레슬리도 여자친구들이랑 같이 그 파티를 가게 됐는데요. 가보니까 이게 애들이랑 즐겁게 어울리는 파티 겸 누군가의 생일 파티였던 거예요. 생일을 맞은 주인공은 레슬리보다 한 살 많은 21살의 콜린 하웰이라는 남자애였죠. 콜린 역시 같은 대학교에서 치의학을 전공하던 학생이었는데 콜린이 레슬리를 그 자리에서 보고 첫눈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레슬리한테 불도저처럼 직진하기 시작했고요. 레슬리도 콜린이랑 데이트를 해보니까 꽤나 괜찮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애를 시작한 두 사람은 3년 뒤인 1983년에 결혼에 골인을 했고요. 결혼하자마자 콜린이 지인 2명한테서 우리 치과를 같이 개원해서 일해보지 않겠냐는 오퍼를 받아요. 조건도 되게 좋았고 그 얘기를 준 지인들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콜린이 바로 오케이를 하는데요. 하나 걸리는 게 있다면 아무런 연고도 없는 북쪽 해안가 도시로 지역을 옮겨야 했다는 점. 근데 콜린이 이 기회를 정말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레슬리를 설득해서 콜레인이라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고요. 두 사람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죠. 콜린은 치과 의사로 일을 하게 되고 또 레슬리도 이 지역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게 되는데요. 사교성이 좋기로 유명했던 레슬리가 의외로 이곳 병원 생활에 적응을 못해요. 왜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레슬리를 굉장히 안 이뻤게 봤거든요. 레슬리가 이전에 병원에서 실습을 하면서 좀 경력을 쌓았었는데 그 병원이 수도 벨파스트 중심에 있는 대형 병원이었어요. 가장 크고 가장 바쁘고 가장 수준 높은 그런 병원 중 하나였죠. 근데 동료들이 그거를 알고 나서 좀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쟤 좋은 데서 왔다고 좀 잘난 척 하겠네, 까다롭게 굴겠네 그러면서 배척을 좀 했어요. 근데 레슬리는 전혀 그런 타입이 아니었거든요. 좀 억울했죠.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옛날 생각이 나는 게 옛날에 벨파스트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나가서 뭐 수다도 떨고 쇼핑하고 이러면서 병원 일 스트레스를 이겨냈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친구들도 가족들도 다 멀리 있으니까 혼자만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을 점점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레슬리가 한 번은 진지하게 콜린한테 우리 벨파스트로 돌아가면 안 되냐고 그렇게 물었는데 콜린이 자기 커리어 욕심 때문에 안 된다고 딱 선을 그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결혼한 지 1년이 지난 1984년에 아들 매튜가 태어나게 되면서 레슬리는 적응이 힘들었던 병원 일을 관두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일에 집중을 하게 되죠. 그리고 콜린은 계속 커리어적으로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치과가 잘한다고 입소문을 타면서 여기 콜레인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도시까지 확장할 정도로 사업이 커지게 됐고 굉장히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콜린이 아무리 바빠져도 놓칠 수 없었던 게 하나 있었죠. 바로 교회 생활. 이 콜린 부부는 이 지역으로 이사 오고 얼마 안 돼서 콜레인 침례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둘이서 원체 사교적이고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다닌 지 얼마 안 됐지만 교회 사람들 사이에서도 콜린이랑 레슬리가 이미지가 꽤 좋았어요. 특히나 콜린은 여러 활동에서 리더 역할을 맡으면서 순식간에 영향력 있는 중심 인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런 콜린을 보면서 레슬리가 점점 현타가 오는 거예요. 한때는 자기도 간호사로 일하면서 자기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주변에서도 너는 진짜 좋은 간호사야 이러면서 인정받고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콜린 아내 아니면 매튜 엄마 이렇게 바뀌어버렸으니까 뭔가 나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거죠.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이런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항상 웃고 밝고 농담도 잘하는 그런 모습만을 보여줬었죠. 근데 확실히 콜린이랑 레슬리가 서로 안 맞았던 게 콜린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되게 순종적이고 얌전하게 집에 있으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전형적인 아내를 원했는데 레슬리는 전혀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밖에서 사람 만나고 움직이는 거 좋아하고 필요하다 싶으면 아이를 콜린한테 맡길 정도로 전혀 다른 타입이었고 둘 다 돈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닥 뛰어난 편이 아니었어요. 콜린은 한번 뭔가에 꽂히면은 이게 검증되지 않더라도 일단 가보자 하면서 그런 기회에 과감히 투자하는 타입이었고요. 레슬리는 또 다른 쪽으로 옷이랑 스타일링 이런 데 관심이 아주 많아서 쇼핑하는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이 집은 항상 돈이 빠듯했어요. 특히나 콜린이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를 굉장히 중시했다고 해요. 그래서 좀 무리해서 자신만의 치과를 단독으로 오픈도 하고요. 집도 또 그에 걸맞게 좀 더 크고 새로 지어진 집을 샀었는데 그것 때문에 빚이 어마무시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집에 가구 살 돈도 부족해가지고 한동안은 되게 고생을 했었고 바닥까지 보여주면서 싸우기도 엄청나게 싸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이혼이란 건 선택지에 없었어요. 특히나 이들이 믿는 세상에서는 그런 결정이 실패로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컸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라던가 사회적 낙인, 평가 그런 거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그냥 버틸 수밖에 없죠. 어찌저찌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되면서 겉으로는 헌신적인 부부인 척, 안정적인 가정인 척 하면서 살아가게 되고요. 그 사이에 3명의 아이들이 더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던 1990년 어느 날 콜린이 딸을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있는데 거기서 아이들을 인솔하고 있던 한 직원을 보게 됐어요. 바로 헤이즐 뷰캐넌이라는 이름을 가진 27살의 여성이었는데요. 둘이 아이 컨택을 하고 딱 인사를 건네는 순간 둘 다 머릿속에서 폭죽이 펑펑 터지기 시작했어요. 서로 엄청난 끌림을 느끼게 된 거죠. 근데 사실 둘이 완전히 처음 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헤이즐도 콜린이랑 같은 교회를 다녔고 또 콜린네 치과에 치료를 받으러 다닌 적도 있어서 서로가 누군지는 알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마주치고 얘기할 기회는 그동안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유치원에서 인사도 나누고 스몰 토크도 해보니까 둘 다 서로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대요. 콜린은 굉장히 수줍음 많고 말도 조곤조곤하는 그런 모습에 헤이즐에게 빠져들었고 헤이즐은 자신감 넘치고 표현 확실하고 야망난 타입의 콜린에게 끌리게 됐죠. 근데 문제는 콜린이 다들 아시다시피 유부남이었고 헤이즐도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헤이즐의 남편은 트레버 뷰캐넌이라는 사람으로 북아일랜드 경찰서 순경이자 범죄 현장 조사 요원으로 일하고 있었고요. 둘 사이에 아이들도 이미 2명이나 있었어요. 하지만 강한 끌림을 느낀 두 사람은 가정이고 뭐고 흐린 눈을 하게 되면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또 마침 다른 사람의 의심을 받지 않고 단 둘이서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딱 좋은 핑곗거리가 있었어요. 이 콜린이 기타를 되게 잘 치기로 교회에서 유명했었대요. 그래서 헤이즐이 나도 한번 기타를 배워보고 싶다. 이런 핑계로 자신의 집에 콜린을 자연스럽게 불러들이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 기타 수업은 헤이즐 남편 트레버가 출근을 했거나 어디 출장을 나갔거나 하는 시간대에만 이루어졌고요. 기타 몇 번 튕기는 척 하다가 두 사람은 점점 더 깊은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헤이즐의 집뿐만 아니라 콜린의 병원에서도
직원들이 다 퇴근한 늦은 시간에 만남을 자주 갖게 됐어요. 그리고 둘이 서로 안 볼 때는 전화통화도 하고 싶고 그런데 막상 걸었는데 레슬리나 트레버가 받게 되면 낭패잖아요. 그래서 둘만의 암호도 또 만들었어요. 뭐냐면 서로 상대방한테 전화를 할 때 전화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신호가 연결되면 바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벨이 띠리리링 눌리는 게 아니라 띠리 하고 애매하게 멈추는 그 소리가 바로 신호인 거죠. 그래서 그걸 들으면 가능한 빨리 상대방한테 전화를 거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왔고요. 이때는 또 통화가 10분을 넘어가면 그 내역이 통화요금 명세서에 기록이 됐대요. 그래서 항상 9분이 되기 전에 전화를 끊고 번갈아서 전화를 하는 식으로 관계를 들키지 않게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도 아무런 눈치를 못 챘어요. 그렇다 보니까 점점 자신감이 붙었던 걸까요? 이들은 대담하게 공공장소에서 만남을 가지기 시작하는데요. 하루는 콜레인 바로 옆 도시에 있는 한적한 공원에서 둘이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어요. 그래서 각자 차를 몰고 와서 도착한 다음에 손도 잡고 서로 머리도 쓰담쓰담하고 아주 연병을 하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공원에 그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같은 교회를 다니고 있던 장로님이었죠. 이 장로님은 며칠 뒤에 콜린과 헤이즈를 소환합니다. 내가 그때 두 사람 그러고 있는 거 봤다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장 그 관계를 멈춰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두 가지 선택지를 줘요. 각자 배우자랑 이혼을 하던가 아니면 원래 가정으로 돌아가서 배우자랑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던가. 근데 어떤 선택을 하든 두 사람이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는 거는 각자 배우자한테 무조건 털어놔야만 한다. 근데 콜린이랑 헤이즐 둘 다 또 이혼은 피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두 번째 옵션을 선택하고 각자 배우자에게 털어놓기로 결심을 합니다. 먼저 헤이즐은 트레버한테 이 사실을 고백했어요. 트레버는 굉장한 상처를 받았고요. 근데 트레버가 헤이즐을 너무 사랑했어요. 아내라면 껌뻑 죽을 정도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헤이즐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큰 충격이었지만 트레버 역시 헤이즐이랑 갈라서는 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서 고맙고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관계를 이어가 보자 이렇게 나름 평화롭게 마무리가 됐죠. 그런데 콜린이랑 레슬리는 상황이 너무 달랐던 게 콜린이 불륜을 고백한 순간 레슬리는 콜린을 향한 분노를 참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레슬리가 셋째를 가졌을 때 콜린이 바람을 피우다가 딱 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레슬리가 너무 힘들어하다가 한번 봐주고 넘어갔었는데 지금 같은 일이 또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온몸으로 분노를 표현하고요. 화장실로 달려가서 막 진통제를 다량으로 삼키고 이래가지고 콜린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레슬리를 병원에 며칠간 입원을 시킵니다. 좀 진정도 시키고 몸도 마음도 회복시킬 겸. 그리고 레슬리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아이들을 두고 이렇게 떠날 수는 없다. 그래서 병원에서 태어난 이후부터는 남편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는데요. 예전에는 우울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술도 먹고 했었는데 그거 다 끊고 생활도 바꾸고 다이어트도 시작하고요. 내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 콜린이 나를 좀 봐주겠지? 이런 마음에 미용실에도 자주 가고 스타일도 바꿔보고 했대요. 심지어는 레슬리가 이걸로 의도한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헤이즐 스타일처럼 바뀌어가기 시작해서 레슬리 친구가 그거를 보고 되게 짠한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하지만 콜린은 이런 레슬리의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교회 사람들이랑 친구들 앞에서는 내가 죽일 놈이다. 평생을 레슬리한테 속죄하며 살겠다. 뭐 이렇게 입을 털었지만 사실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쩔 수 없이 갈라지게 된 헤이즐에 대한 갈망만 더욱더 커질 뿐이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어요. 1991년 3월에 콜린이 교회 목사님한테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헤이즐 부부 요즘 사이가 돈독해졌다. 아무래도 과거 일을 다 잊고 새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다. 근데 콜린이 그 말이 안 믿기더래요. 진짜 자기를 다 잊었다고? 아무리 봐도 목사님이 뻥을 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맞는지 확인해 본다는 핑계로 진짜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통화라고 스스로 되뇌이면서 헤이즐한테 전화를 겁니다. 근데 헤이즐이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화를 시작으로 두 사람은 다시 만남을 이어가게 되는데요. 이 타이밍에 레슬리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일이 발생합니다. 바로 레슬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했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이 일로 인해서 레슬리는 끊었던 술을 다시 입에 대기 시작하고요. 매일매일을 울면서 깊은 우울감에 하염없이 빠져들게 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 3시쯤에 레슬리랑 콜린 둘 다 말똥말똥한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레슬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이런 말을 해요. 이 고통도 곧 끝이 날 거고 나는 결국 천국에 가게 될 거다. 어쩌면 당신이랑 헤이즐은 운명이 맞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이거를 더는 견딜 수 없고 트레버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런 말을 하고 나서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깊은 잠에 빠져들었는데요. 이게 곧 일어날 일을 암시하는 말이었을까요? 그로부터 5일 뒤인 5월 18일에 레슬리는 갑자기 사라지고요. 콜린은 집안에서 레슬리의 메모 하나를 발견합니다. 나는 이제 긴 잠에 빠져들려고 한다. 지난 며칠 동안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애써줘서 고맙다. 이걸 본 콜린은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요. 얼마 되지 않아서 레슬리가 트레버와 함께 돌아가신 아버지 집 차고에 있는 차 안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된 거죠. 경찰이 이 사건을 빠르게 살자로 결론 내린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로 오프닝에서 잠깐 언급이 됐다시피 이 현장 자체가 밀폐된 차 안인데다가 두 사람 다 자살의 흔적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레슬리가 남겨놓은 메모가 너무나도 살자를 암시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당연히 레슬리가 그런 선택을 했구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세 번째로 레슬리랑 트레버랑 같이 발견이 된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았던 게 알만한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이 각자 배우자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었는지. 특히나 트레버는 자기 경찰 동료들한테까지 이거를 비밀로 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지만 소문이 퍼지는 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둘 다 결국 이런 선택을 했구나 라고 정리가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트레버와 레슬리는 각각 31살,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됐고요. 가족들과 친구들은 충격 속에서 이들을 떠나보내야만 했어요. 그리고 무덤까지 함께할 것만 같았던 콜린과 헤이즐의 관계 역시 약 4년 만에 끝이 나고 말았고요. 이후에 각각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끝난 것 같았던 이 이야기는 2009년, 그러니까 사건이 일어난 지 무려 18년 만에 엄청난 반전을 맞게 됩니다. 바로 49살이 된 콜린이 제발로 경찰서에 나타나서는 레슬리와 트레버는 사실 자신이 죽인 거라고 자백을 했기 때문이죠. 콜린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을 죽이기로 마음먹은 건 사건이 일어나기 5일 전 새벽에 레슬리가 했던 말 때문이었다고 해요. 기억나시죠? 레슬리가 침대에서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뭐 이런 고통도 곧 끝이 날 거고 뭐 이런 말을 했었잖아요. 그게 콜린 말로는 유레카 같은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때 이 둘을 살자로 위장하자는 생각이 머릿속에 번뜩 떠올랐고 고심 끝에 일산화탄소를 이용해서 두 사람을 없애기로 계획합니다. 자기 차량 배기구에다가 아기용 젖병을 잘라서 연결을 하고 그 반대쪽에다가 정원용 호스를 연결해서 가스를 주입시켰고요. 그 호스를 침실에 누워있는 레슬리의 얼굴 코 앞까지 끌어왔다고 해요. 당시 레슬리는 이어폰을 낀 채 곤히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요. 콜린은 다시 차고로 돌아가서 차량에 시동을 걸었는데 여기서 예상 밖의 일이 생기고 맙니다. 레슬리가 중간에 잠에서 깨서 고통을 막 호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황한 콜린은 이불을 레슬리의 머리 끝까지 덮어서 레슬리가 완전히 숨이 멎을 때까지 기다렸고, 그렇게 사망하게 된 레슬리를 차에다가 실은 다음에 그 차를 운전해서 다음 목적지인 트레버의 집으로 향합니다. 헤이즐이랑은 이미 얘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집 앞에 도착하자마자 헤이즐이 차고문을 열어줬고요. 역시나 침실에서 골아떨어진 트레버를 확인한 뒤에 호스를 끌어와서 똑같은 방법으로 콜린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싣고 레슬리 아빠가 소유하고 있었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 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로 레슬리 아빠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집이 비어있는 상태였고 집 열쇠를 레슬리가 보관하고 있어서 접근이 쉬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레슬리가 아빠의 죽음 이후로 엄청나게 무너진 상태라는 걸.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레슬리가 사랑하던 아빠의 공간에서 살자를 선택하는 그림이 자연스럽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실제로 경찰이 레슬리를 찾아 나설 때도 콜린이 옆에서 힌트를 계속 흘렸대요.
최근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너무 힘들어 했었다. 마음을 식히려고 아버지가 살던 집에 자주 갔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두 사람이 차에 누워있는 위치라던가 레슬리 옆에서 발견된 여러 사진들, 이것도 다 자신이 연출한 거라고 밝혔고요. 집안에서 발견된 레슬리의 죽음을 암시하는 메모, 이것도 레슬리가 쓴 건 맞긴 맞는데 엄청 예전에 레슬리가 우울감이 아주 심했을 때 적어놨었던 거를 콜린이 발견하고 킵해뒀다가 이번 일에 써먹은 거라고도 밝히게 됐죠. 근데 거의 20년이나 되는 시간 동안 잘 살다가 왜 갑자기 자백을 한 걸까? 본인이 그동안 위선자로 살아왔던 것에 대해 죄책감이 컸다고 해요. 실제로 콜린이 내가 잘못을 저질러서 벌을 받나 보다 이렇게 느끼는 모멘트가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레슬리 사이에서 낳은 첫째 아들 매튜의 죽음이었어요. 레슬리가 사망하고 나서 몇 년 뒤에 매튜가 22살의 나이로 되게 의문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연락을 받고 나서 콜린이 마음이 철렁했던 게, 그때 레슬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겼던 한마디가 있었어요. 바로 매튜, 아들 이름을 부르고 떠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매튜가 갑작스럽게 가버리니까 콜린이 이게 무슨 계시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너의 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콜린이 자수하기 몇 달 전에 투자 사기를 아주 크게 당하면서 집안이 재정적으로 많이 기울게 됐어요. 가지고 있는 병원도 지분들 팔아서 메꿔야 할 정도로 심각했는데 이 상황 역시 또 하나의 벌처럼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이제는 안 되겠다.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 사람들한테 그리고 자기 가족들한테 털어놨고요. 당시 아내가 자수를 해라 이렇게 권유를 해서 경찰서에까지 오게 된 거죠. 이렇게 콜린이 유죄를 인정함에 따라 콜린한테는 종신형이 선고가 됐고요.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이 인물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로 헤이즐 뷰캐넌. 이때는 성이 바뀌어서 헤이즐 스튜어트가 됐는데 헤이즐은 처음부터 모든 혐의를 부인했어요.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모든 건 콜린이 주도했다. 그리고 재판에서도 계속 같은 주장을 하는데요. 이 재판에 콜린이 증인으로 나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두 사람을 없애려고 계획을 세울 때 헤이즐이랑 같이 상의를 했고 헤이즐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 심지어 실행 과정에서도 내가 차를 끌고 헤이즐 집에 도착했을 때 헤이즐이 직접 차고문을 열어줬고 차 안에 레슬리가 있는지 확인을 했으며 트레버가 잠에 골아떨어질 수 있도록 음식에다가 수면제를 타서 먹일 정도로 헤이즐도 여기에 가담을 했다고 주장을 해요. 근데 참 묘한 게 이 헤이즐이랑 콜린이랑 되게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이렇게 법정에서 마주하게 된 건데 이 두 사람 다 재판에서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대요.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했다는데 그렇게 세기의 사랑인 것처럼 좋아 죽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남남처럼 군다는 게 참 웃기는 일이죠. 재판 결과 헤이즐은 두 건의 살인 공모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 따라 최소 18년의 복역기간이 보장된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는 복역 중에 있고요. 그리고 콜린은 이 살인 유죄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자신의 치과에서 5명의 여성 환자들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까지 밝혀져서요. 추가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게 됐어요. 또 헤이즐은 현재까지도 계속 자신이 무죄라고 항소를 하고 있는데 번번이 퇴짜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오늘은 무려 20여 년 만에 진실이 밝혀진 콜린 하웰 사건을 전해드렸는데요. 정말 콜린과 헤이즐의 이 극악무도한 범행이 이제라도 밝혀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